세 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웨일베이, 기다란 부두, 길게 늘어선 커다란 배들, 유리창에 버스 정류장 겸 우체국이라는 표지판이 달린 주유소 겸 잡화점. 잡화점의 한편에 주차된 차의 정문에는 손수 제작한 듯한 택시 표지판이 붙어있다. 줄리엣은 버스에서 내린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버스가 떠난다. 택시가 빵빵 기적을 울린다. 운전기사가 내리더니 줄리엣 쪽으로 다가온다. 혼자 오셨나 보네. 어디로 가세요? 줄리엣은 관광객을 위한 숙소가 있는지 묻는다. 호텔은 없을 게 뻔하므로. 올해에는 방을 빌려주는 집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내가 섬 안에서 물어봐 줄 수는 있어요. 이 동네에 아는 사람 없어요? 에릭의 이름을 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지, 어서 타요. 후딱 그리로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나저나 어째요? 한 발 늦어서 문상도 못하고. 처음에는 분장을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아니면 부상? 낚시대회라도 열린 걸까? 슬플 시기죠. 운전기사가 이제 운전석에 앉으며 말을 한다. 그렇기는 해도 평생 못 고칠 병이었으니까 뭐. 문상이구나. 그의 부인이라는 앤. 걱정 마요. 아직 사람들이 좀 남아있을 테니까. 물론 장례식은 못 가겠지만 어제였거든요. 엄청 성대하게 치렀는데 휴가를 못 내셨나 봐요. 네. 그걸 문상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안 그래요? 땅에 묻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받는 게 문상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뭐라고 불러야 하나? 뒤풀이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고. 안 그래요? 아무튼 저 위에 올라가서 꽃다발하고 이것저것 있는 묘까지는 알려드릴게요. 그럼 되죠?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육지 쪽으로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을 400m쯤 가니까 웨일베이 공동묘지가 나온다. 울타리에서 가까운 곳에 꽃에 파묻힌 봉긋한 흙더미가 있다. 색이 바랜 생화, 전혀 빛을 잃지 않은 조화, 이름과 날짜가 새겨진 작은 나무 십자가, 현란한 빛을 발하는 꼬불꼬불한 리본이 묘집 잔디밭 도처에 흩뿌려져 있다. 택시기사는 줄리엣에게 어젯밤 수많은 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생긴 바퀴 자국이며 지저분한 흔적을 가리켜 보인다. 조문객 절반이 그 여자하고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남편 얼굴 봐서 온 거지. 다들 에릭은 알거든. 택시는 방향을 틀어 후진했지만 고속도로에 다시 진입하는 내내 후진하지 않는다. 줄리엣은 택시기사에게 마음이 바뀌어서 그 누구의 집도 방문하고 싶지 않고 아까 그 잡화점에서 기다렸다가 돌아가는 버스나 잡아타겠다는 말을 하고 싶다. 날짜를 착각하는 바람에 장례식을 놓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 문상을 아예 접어야겠다고 말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도무지 말문을 열 수가 없다. 게다가 가든 안 가든 그가 자신의 얘기를 할 것이 뻔하다. 택시는 비좁고 구불구불한 뒷길을 따라가면서 몇몇 집을 그냥 지나쳐간다. 방향을 바꾸지 않고 진로를 지나갈 때마다 잠깐이나마 안도감이 든다. 이런 놀랄 노짜롯에 택시기사가 드디어 방향을 바꾸며 말한다. 다들 어디로 갔을까? 내가 1시간 전에 지나갔을 때만 해도 차가 대여섯 대는 있었는데 에릭의 트럭조차 안 보이고 이미 끝났나 보구먼. 미안해요. 내가 괜한 말을 해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내려가면 되겠네요. 줄리엣이 간절한 심정으로 말한다. 누군가는 있을 테니까 걱정 마요. 에일로가 있네. 저기 자전거가 있는 걸 보니까 에일로는 만난 적 있어요? 간병을 도와준 여잔데. 기사가 택시에서 내려 줄리엣에게 대신 차문을 열어준다. 줄리엣이 내리자마자 노란색 커다란 개가 뛰어오르면서 짖기 시작한다. 어떤 여자가 현관에서 개들을 불렀지만 소용없다. 자자 그만 팻. 택시기사가 요금을 주머니에 넣고는 잽싸게 차에 다시 올라타며 말한다. 시끄러워. 시끄럽다고 팻. 진정해. 저분은 널 해치지 않아. 이래봬도 아직 강아지랍니다. 여자가 말한다. 팻이 강아지라고 해서 누군가를 잡아뜨릴 가능성이 조금도 낮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제는 붉은색이 도는 갈색의 작은 개까지 나와 이 소란에 합세하고 있다.
여자가 계단을 내려오며 고함을 친다. 팻, 코르키, 가만히 있어. 자기들을 겁낸다 싶으면 더 사납게 달려든답니다. 여자의 사납게란 말이 싸납게처럼 들린다. 노란 개가 코를 자신의 팔에 대고 거칠게 문지르자 줄리엣이 뒤로 펄쩍 뛰면서 말한다. 전 겁나지 않아요. 그럼 어서 들어와요. 너희들 둘 시끄럽다고 했지? 계속 짖으면 꿀밥 먹일 줄 알아? 장례식 날짜가 헷갈렸나 봐요. 줄리엣은 미안한 듯 고개를 흔들고는 자신을 소개한다. 아무튼 참 안타깝게 됐네요. 난 에일로라고 해요. 둘은 악수를 나눈다. 에일로는 키가 크고 어깨도 넓어 체격이 좋지만 퉁퉁하지는 않다. 노란빛이 도는 백발은 어깨 위에 늘어뜨리고 있다. 목구멍에서 다소 걸쭉하게 나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고집세게 들린다. 독일, 네덜란드, 아무튼 북유럽 억양인 듯하다. 여기 부엌에 앉아야 할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난장판이라 커피를 좀 드릴게요. 부엌은 높고 경사진 천장에 난 채광창 덕분에 밝다. 접시와 유리컵과 냄비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다. 팻과 코르키는 에일로를 따라 고분고분 부엌으로 들어와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몰라도 에일로가 바닥에 내려놓은 구이용 팬에 담긴 것을 핥아먹기 시작한다. 부엌 너머 널찍한 계단 두 단 위로는 동굴같이 어두운 거실 비슷한 공간이 있고 바닥에는 커다란 쿠션 여러 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에일로가 식탁에서 의자를 하나 꺼내며 말한다. 앉으세요.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먹을 것도 좀 드세요. 전 괜찮습니다. 줄리엣이 말한다. 아니에요. 방금 끓인 커피가 있어서 그래요. 일하면서 내가 마시려고 끓인 거예요. 게다가 남은 음식도 많고요. 에일로가 커피와 함께 푹 꺼진 머랭으로 덮인 연두색 파이 한 조각을 내놓는다. 라임맛 젤로예요. 에일로가 못 믿어온 표정으로 말을 꺼낸다. 보기엔 이래도 맛은 괜찮을 거예요. 아니면 루바브 파이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수라장이죠. 문상 끝나고 청소도 하고 정리도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이 또 있지 뭐예요? 장례식이 끝나면 대청소를 한 번 더 해야 할 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불평의 기색이 역력하다. 줄리엣은 이 상황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말을 한다. 다 먹고 나면 저도 도울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차피 집안 구석구석을 다 아는 사람은 나니까요. 그녀는 빠릿빠릿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것만을 골라 능률적으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다. 저런 여자들은 나 같은 여자들의 도움은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단번에 알아보기 때문이다. 뒤이어 유리컵이며 접시며 포크, 나이프 등의 물기를 닦아낸 후 건조가 다 된 것은 찬장과 서랍에 넣는다. 그 다음에는 냄비와 팬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긁어내고 새 제품 물에 담가 놓더니 식탁과 싱크대 위를 푹푹 문질러 닦고 행주를 닭의 모가지가 되는 양 비틀어 짠다. 줄리엣에게 말을 걸 때는 잠깐 하던 일을 멈춰가며 애네 친구인가요? 오래전부터 알던? 아니에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기엔 너무 젊으시니까. 그럼 애네 장례식에 왜 오신 거죠? 그게 실은 몰랐어요. 그냥 잠깐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들렀던 거예요. 줄리엣은 이번 방문이 매우 충동적인 방문인 것처럼 친구가 많아서 특별한 일이 없어도 친구들을 보러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쓴다. 줄리엣의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기로 작정한 듯 에일로는 반감어린 태도를 보이며 과하게 힘을 들여 냄비를 윤이 날 정도로 닦고 있다. 냄비 몇 개를 더 닦을 때까지 줄리엣을 기다리게 한 후에야 말을 꺼낸다. 에릭을 보러 왔군요. 그렇다면 제대로 오셨어요. 여기가 에릭이 사는 집이니까. 당신은 여기서 안 산단 말인가요? 줄리엣은 이 말로 화제가 바뀌길 바란다는 듯 말한다. 그래요. 난 여기 안 살아요. 언덕 아래에 살아요. 남편이랑. 남편이란 말에는 자부심과 비난의 감정이 묵직하게 실려 있다. 에일로는 묻지도 않고 줄리엣의 잔에 커피를 따르고는 자기 잔에도 따른다.
자신이 먹을 파이도 한 조각 가지고 온다. 윗부분은 장밋빛이고 윗부분은 크림으로 덮인 파이다. 루바브 커스터드예요. 지금 안 먹으면 상하거든요. 배는 안 고프지만 그냥 먹는 거예요. 한 조각 갖다 드릴까요? 아니요, 전 괜찮습니다. 지금은 에릭이 집에 없어요. 오늘 밤에 안 들어올 거예요. 아마도 에릭은 크리스탄의 집에 갔거든요. 크리스탄은 알아요? 줄리엣이 고개를 세차게 가로젓는다. 여기서는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죠. 당신이 사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밴쿠버인가요? 줄리엣이 고개를 끄덕인다. 도시하고는 다르죠. 자기 부인을 잘 돌보려면 에릭한테는 도움이 필요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요. 줄리엣은 어리석은 말을 내뱉고 만다. 보수를 받지 않으시나요? 물론 받죠. 하지만 이건 그냥 일이 아니에요. 에릭은 여자한테 다른 종류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는 안 돼요. 그건 나쁜 짓이고 싸움만 날 테니까. 에릭이 처음에 만난 여자는 샌드러였고 얼마 후 샌드러가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만난 게 크리스타고요. 크리스타랑 샌드러가 겹친 적이 잠깐 있었지만 둘이 친한 친구라서 아무 문제 없었죠. 크리스타는 예술가예요. 해변에 굴러다니는 나무를 가져다가 작품을 만들죠. 그런 나무를 뭐라고 하더라? 유목이요? 줄리엣이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한다. 그러자 너무나 실망스럽고 부끄러워 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다. 맞아요, 유목. 아무튼 크리스타가 그걸 어디다 갖다 주면 거기서 대신 팔아줘요. 다 큼직큼직하죠. 동물이랑 새 모양인데 사실주의자는 아니에요. 사실주의자가 아닌가? 사실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거예요. 크리스타한테는 자식이 없어요. 크리스타는 에릭을 안 떠날 거예요. 에릭이 이런 얘기를 하던가요? 커피 좀 더 마시겠어요? 냄비에 조금 남았는데. 아니요,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그런 얘기는 안 해줬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다 마셨으면 컵은 설거지하러 가져갈게요. 그녀가 빙 둘러 냉장고 반대편으로 가서는 거기 누워있는 노란 개를 신발 신은 발로 살살 밀면서 말을 꺼낸다. 일어나야지. 이 게이름뱅이 아가씨야. 집에 갈 시간 다 됐잖아. 아, 그리고 밴쿠버행 버스는 8시 10분에 지나가요. 부엌을 등지고 싱크대에서 부지런히 설거지하면서 그녀가 말을 잇는다. 나하고 우리 집에 가 있다가 버스 시간 되면 우리 남편 차 타고 가요. 저녁도 줄 수 있어요. 나는 자전거를 타고 갈 거지만 천천히 탈 테니까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별로 멀지도 않고. 앞으로의 일정이 너무나 확고하게 잡힌 것 같다. 줄리엣은 아무 생각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그러다 다시 앉았는데 아까와는 다른 의자이다. 다른 의자에 앉아 새로운 각도에서 본 부엌 풍경이 결심을 굳혀주기라도 하듯 줄리엣은 이렇게 말한다. 전 여기 남을래요. 여기라고요? 짐도 별로 없으니까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가면 될 거예요. 길은 어떻게 찾아가려고요? 1.6km는 가야 할 텐데.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걸요. 줄리엣은 자신이 길을 잘 찾아낼지 미심쩍었지만 어차피 언덕만 내려가면 된다고 생각하기로 한다. 에릭은 오늘 안 돌아와요. 오늘 밤에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에일로가 경멸스럽다는 듯 어깨를 으쓱거린다. 일어나 팻, 일어나란 말이야. 에일로가 어깨 너머로 말한다. 코르키는 이 집에 두고 갈 거예요. 집 안에 둘까요? 밖에 둘까요? 밖이 낫겠네요. 그럼 묶어놓을게요. 그래야 나를 못 따라올 테니까. 낯선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걸 싫어할지도 모르고. 줄리엣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나가면 문은 잠겨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싶으면 여기를 눌러요. 아예 떠날 거면 누르지 말고요. 그래야 잠기거든요. 알아듣겠어요? 알았어요. 여기선 아무도 문을 잠그지 않고 다니지만 지금은 타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들이 별자리 감상을 마쳤을 때 기차는 미니팩에 잠깐 정차했다. 둘은 밖에 나가 말은커녕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사르르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다시 기차에 올라서는 라운지에 앉아 브랜디를 주문했다. 우리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당신을 잠들게 해줄 겁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잠을 자지 않을 모양이었다. 아침을 얼마 앞둔 새벽 리자이나에서 내릴 때까지 밤을 새려는 것이리라. 그가 줄리엣을 객차로 바래다 주었을 때 대부분의 잠자리는 마련되어 있었고 암녹색 커튼 때문에 복도는 좁아진 상태였다. 모든 객차에는 승객의 이름이 붙어 있었고 그녀의 이름은 미라미치였다. 여기까지군요. 객실 사이 공간에서 줄리엣이 이 말을 하는 순간 에릭의 손은 이미 그녀가 들어갈 문을 밀고 있었다. 그럼 여기서 작별 인사를 나누기로 하죠. 그가 문에서 손을 떼며 말했다. 둘은 덜컹거리는 공간에서 몸의 균형을 잡았다. 그래야 에릭이 줄리엣에게 진한 키스를 할 수 있으므로. 키스가 끝났는데도 그는 줄리엣을 놓아주지 않았고 꼭 끌어안은 채 그녀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얼굴 여기저기에 키스를 퍼붓기 시작했다. 그때 줄리엣이 몸을 빼며 다급하게 말했다. 저는 처녀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가 웃으면서 줄리엣의 목덜미에 키스하고는 그녀를 놓아주더니 앞에 있는 문을 밀어 열어주었다. 그들은 줄리엣의 침상이 있는 곳까지 복도를 내려갔다. 줄리엣은 커튼에 몸을 밀착시키고 혹시나 그가 다시 키스를 해주거나 어루만져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뒤를 돌아보았으나 그는 마치 우연히 마주친 사람인 것처럼 슬며시 지나가 버렸다. 얼마나 바보 같고 비참했던가. 물론 자신을 쓰다듬던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다가 생리대를 고정하려고 벨트에 묶어놓은 매듭에 닿기라도 하면 어쩌나 불안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녀가 탐폰을 꺼리낌 없이 쓰는 여자였다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게다가 처녀란 말은 대체 왜 했을까? 윌리스 공원에서 그처럼 불결한 짓도 마다하지 않음으로써 처녀인 것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마당에. 그가 진도를 더 나아가고 싶어 했다면 그녀는 분명 그런 말을 생각해냈을 것이다. 그나저나 그는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걸까? 어떻게, 어디서 하려고? 비좁은 데다 주변에 있는 다른 승객들이 언제라도 잠을 깰 수 있는 그녀의 침상에서. 언제든 누군가 나타나 열어젖힐지도 모르는 객실 문에 몸을 기댄 채 앞뒤로 흔들리는 몸을 지탱해가면서 그 위태로운 객실 사이 공간에 선 채로. 지금 이 순간 에릭은 그날 저녁 내내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아는 척 떠들어대던 어떤 바보 같은 여자가 막상 빨리 떼어버리려고 잘 자라는 키스를 하려니까 자기는 처녀라며 절규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에릭이 그런 말을 할 부류의 남자로 보이진 않았지만 줄리엣으로서는 그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줄리엣은 밤늦도록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기차가 리자이나에 정차했을 때 골아떨어졌다. 홀로 남았으니 이제 집안을 구석구석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줄리엣은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에일로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려면 적어도 20분은 더 있어야 할 것이다. 에일로가 돌아와 자신을 감시한다거나 깜빡 잊고 두고 간 물건을 찾으러 다시 올지도 몰라서 조마조마한 것은 아니다. 에일로 같은 여자는 고된 하루를 보내고 난 끝일지라도 뭔가를 깜빡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게다가 줄리엣이 뭔가 훔쳐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면 줄리엣을 그냥 집에서 쫓아내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에일로는 자기 공간에 대한 소유권, 특히나 부엌에 대한 소유권이 확실한 여자이다. 창문턱에 놓인 화분에 심어놓은 식물부터 반질반질 윤이 날 정도로 잘 닦아놓은 리놀륨 바닥까지 줄리엣의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에일로에게 점령당했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에일로를 부엌에서 아예 몰아내지는 못하고 가까스로 구식 냉장고 옆으로 돌려보내고 나니 이번에는 크리스타가 떡 버티고 있다. 에릭한테는 여자가 있다. 왜 없겠는가? 크리스타. 줄리엣은 좀 더 젊고 매력적인 에일로를 떠올린다. 큰 엉덩이, 강인한 팔, 흰머리가 하나도 없는 기다란 금발.
헐렁한 셔츠 밑으로 적나라하게 일렁이는 가슴. 에일로와 마찬가지로 호전적이고 우아하지도 않겠지만 크리스타라면 섹시할 것이다. 역시 에일로처럼 말을 입안에서 질겅거리다가 내뱉는 독특한 말버릇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여자 2명이 줄리엣의 마음속에 등장한다. 브리세이스와 퀴리세이스,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의 유이 상대. 2 여자 모두 볼이 예쁘다고 묘사되어 있다. 수업 시간에 교수가 볼이 예쁘다는 뜻의 그리스어를 발음하다가 이마가 새빨개지더니 간신히 웃음을 참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다. 그 순간 줄리엣은 그 교수를 경멸에 맞지 않았다. 그렇다면 만약에 크리스타가 더욱 억세고 지리적으로 좀 더 북쪽에서 태어난 현대판 브리세이스와 퀴리세이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줄리엣은 에릭 또한 경멸할 수 있게 될까? 줄리엣이 고속도로 근처로 걸어내려가 버스에 올라탄다면 그러한 궁금증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다. 사실 줄리엣은 돌아가는 버스에 오를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런 것 같다. 에일로라는 회방꾼이 곁에 없으니 자신의 진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아까보다 수월해진다. 그녀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더 끓인 다음 에일로가 꺼내놓은 컵이 아닌 다른 컵에 커피를 따른다. 너무 긴장해서 허기조차 느껴지지 않지만 줄리엣은 싱크대 위에 놓인 병 여러 개를 살펴본다. 조문으로 온 사람들이 두고 간 것이리라. 병 안의 내용물은 체리 브랜디, 복숭아 슈냅스, 티아마리아, 스위트 베르무트였다. 마개는 이미 땄지만 내용물이 별로 줄어들지 않은 것을 보니 인기가 없었던 모양이다. 에일로가 문가에 쭉 세워놓은 빈 병들을 보니 다들 부어라 마셔라 했나 보다. 진과 위스키, 맥주와 와인을 마셨군. 줄리엣은 티아마리아를 커피에 따른 다음 병을 가지고 계단을 올라 널찍한 거실로 간다. 오늘은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날이다. 그러나 잎이 무성한 키 큰 상록수와 가지가 붉은 알부투스 나무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 지는 해가 내뿜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채광창 덕분에 부엌은 계속 환한 반면 거실에 난 창문들은 벽에 난 기다란 구멍에 불과해서 이미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있다. 바닥은 마감재를 쓰지 않아 낡고 달아빠진 러그 아래로 네모난 합판이 보였고 그 안에 들인 가구는 되는 대로 들인 듯 이상하다. 바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은 대부분이 쿠션이고 무릎방석도 2개 있는데 덮어 씌워놓은 가죽이 갈라져 있다. 몸을 파묻고 앉아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발받침대까지 달린 커다란 가죽 의자도 하나 있다. 진짜 손으로 일일이 이어붙인 것 같지만 너덜너덜해진 패치워크가 덮인 소파, 정말 오래된 것 같은 TV, 벽돌과 널 반지로 만든 책장, 책은 없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과어로만 잔뜩 쌓여있고 그 밖에 항해 잡지와 파퓰러 미케닉스 몇 권이 다 있다. 에일로가 여기까지 올라와 청소를 하지는 않는 모양이다. 재떨이를 러그 위에 뒤덮어서 생긴 담뱃재 자국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빵 부스러기도 떨어져 있다. 순간 진공 청소기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설사 찾아서 청소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얇은 러그가 구겨지면서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는 따위에 사소한 사고를 칠 것만 같다. 그래서 그냥 가죽 의자에 앉아 커피가 줄어든 잔에 티아마리아나 더 붓고 만다. 이쪽 해안에는 줄리엣의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무는 지나치게 크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데다 개성이 전혀 없어 그냥 하나의 숲으로만 보인다. 산 역시 너무 커서 그럴듯해 보이지 않고 조지아 해협의 바닷물 위에 떠있는 섬들 또한 집요하게 그림 같은 구석이 있다. 경사진 천장이 있고 마감재를 쓰지 않은 나무가 깔린 이 널찍한 집은 삭막하고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처럼 보인다. 때때로 개가 짖고 있지만 다급한 소리는 아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사람 곁에 있고 싶다는 뜻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줄리엣은 개를 길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개를 집 안에 들여와봤자 개만 더 불편해질 것이다. 어쩌면 개는 탐험에 나선 사슴이나 곰, 퓨마를 보고 짖고 있는지도 모른다.
밴쿠버 신문의 어린아이를 공격하여 다치게 한 퓨마의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쪽 해안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모든 외부 공간을 인간을 습격하려 호시탐탐 노리는 적대적인 동물들과 공유해야 하는 곳에서 그 누가 살고 싶어 할까? 칼리파레오스, 예쁜 볼, 이제 생각난다. 그녀가 기억의 바다에서 낚아올린 호메로스의 단어가 낚싯바늘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다. 그러자 벼랑간 모든 그리스어 단어들이 떠오른다. 근 6개월 동안 벽장에 꽁꽁 처박아 두었던 것을 이제야 발견한 기분이다. 그동안 그리스어를 가르치지 않아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고 있던 것이었다. 언제나 이런 식이다. 한동안 벽장에 처박아 두었다가 때때로 다른 것을 찾으려고 뒤지다 보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다. 그것도 금방, 그러다 벽장에 계속 처박아 두면 그 앞에도 그 위에도 뭔가가 잔뜩 쌓이다가 급기야 전혀 떠올리지 않는 존재가 돼버린다. 한때는 보물 1호였던 것, 그것을 까맣게 잊게 되는 것이다. 한때는 잊어버린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던 것이 이제는 머리를 쥐어짜야 겨우 떠올리는 것이 되고 만다. 언제나 그런 식이다. 그렇다면 처박아 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생계수단인 경우에는 어떠한가? 줄리엣은 학교의 나이 많은 교사들을 떠올려 본다. 그들 대다수가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 얼마나 애정이 없는가를. 가령 아일랜드인인 후아니타는 자신의 세례명과 어울리는 데다 여행 중에 유창하게 써먹고 싶다는 이유로 스페인어를 골랐다. 후아니타한테 스페인어가 보물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기만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용케 그 소수에 들었더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매복하고 있을 적에게 빼앗겨서도 안 된다. 커피에 넣은 티아마리아가 온몸에 퍼진 모양이다. 술기운 때문에 조심성은 무뎌졌지만 더 팔팔해진 느낌이다. 술기운 덕분에 따지고 보면 에릭도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든다. 에릭은 줄리엣의 불장난 상대일 뿐이다. 불장난이란 표현이 적절하다. 앙키세스가 아프로디테의 불장난 상대였던 것처럼 따라서 어느 날 아침 줄리엣도 슬그머니 사라져버릴 것이다. 줄리엣은 일어나서 욕실에 다녀온 후 퀼트 이불을 덮고 소파에 눕는다. 너무 졸려서 이불에 묻은 것이 코르키의 털인지 냄새인지도 알아챌 수조차 없다. 잠에서 깨어보니 날이 훤히 밝아 있다. 그러나 부엌의 벽시계는 겨우 6시 20분을 가리키고 있다. 두통이 밀려온다. 욕실에 있던 아스피린 병에서 두 알을 꺼내 삼킨 다음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은 뒤 가지고 온 가방에서 칫솔을 꺼내 이도 닦는다. 그런 다음 커피를 쇠로 끓여 집에서 만든 빵을 굳이 데우지도 버터를 바르지도 않고 그냥 먹는다. 줄리엣은 식탁에 앉는다. 나무들 사이를 뚫고 내리비친 햇살을 받은 알부투스 나무의 매끄러운 몸통이 구릿빛으로 빛나고 있다. 코르키가 짖기 시작하더니 한참을 멈출 줄 모른다. 트럭이 마당에 들어서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코르키는 잠잠해진다. 트럭 문이 닫히는 소리, 그가 코르키한테 말 거는 소리가 들리자 줄리엣은 덜컥 겁이 난다. 어디에라도 숨고만 싶다. 줄리엣은 나중에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하고 말했지만 물론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짓을 할 생각은 없다. 학교에서 최우수상을 발표하기 전과 같은 순간이다. 다만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이 더 비참하다. 그녀의 인생에서 이처럼 중대한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관문이 열렸을 때 줄리엣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무릎 위에 올린 깍지 낀 손에 힘만 줄 뿐. 왔군요. 에릭이 세상에서 가장 뻔뻔하고 대담한 구경거리라도 된다는 듯 의기양양하게 감탄에 맞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웃고 있다. 그가 양팔을 벌리자 마치 바람이 들이쳐 그녀의 고개를 억지로 쳐들게 한 것만 같다. 6개월 전에는 이 남자의 존재조차 몰랐다. 6개월 전에는 기차에 깔려 죽은 남자도 살아있었다. 어쩌면 그는 그때 여행길에 오를 옷을 고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왔군요. 줄리엣은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이 그에게 메르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멍한 상태로 일어나 기억하고 있던 것보다 더 늙고 뚱뚱하고 충동적인 그를 바라본다. 그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자 줄리엣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가 벗겨지는 것 같다. 안도감이 물밀듯 밀려오고 행복감이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 느낌이 든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에릭이 깜짝 놀랐던 것은 연기였다. 에일로가 전날 밤 에릭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 보는 여자, 즉 줄리엣의 존재를 알려주고는 줄리엣이 버스에 탔는지 대신 알아봐 주겠다고 했던 것이다. 에릭은 왠지 줄리엣이 어떻게 할지 운에 맡겨보는 것이, 어쩌면 운명을 시험해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에일로가 다시 전화를 해서 그 여자가 안 떠나다는 말을 해주었을 때 놀랍게도 뛸 듯이 기뻤다. 그러면서도 그 즉시 집에 오지 않았고 크리스타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크리스타에게 말해야 하리라는 사실은 그도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사실을 줄리엣은 그 일이 있은 후 수주 수개월에 걸쳐 아주 조금씩 알게 되었다. 우연히 귀에 들어온 정보도 있었고 경박스러운 뒷조사를 통해 알아낸 정보도 있었다. 처녀가 아니라는 줄리엣의 고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 크리스타는 에일로와 전혀 다르다. 엉덩이가 크지도 않고 금발도 아니다. 검은 머리에 날씬한 여자로 가끔 침울해 할 때도 있지만 재치가 넘친다. 크리스타는 훗날 줄리엣의 친한 친구이자 정신적 지주가 된다. 그러나 크리스타는 능청스럽게 놀리는 버릇도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경쟁의식을 반의적으로 드러내는 일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